한일 해저 터널이 정치권에서 또다시 거론되자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70년이 넘게 거론되어 온 한일 해저 터널은 수차례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시점에서 다시 거론되는 진짜 이유를 많은 이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50년 전 통일교 문선명 총재가 한일 해저 터널 건설의 필요성을 들고 나왔지만 2003년 노무현 정부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이미 부정적인 결론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당시 한일 해저 터널에는 천문학적인 건설 비용에 따른 경제성이 없고 일본의 대륙 진출 길만 열어주고 부산이 경유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두 정권에서 무산되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도 또다시 100조 원의 한일 해저 터널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존재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비서실장은 2009년부터 한일터널 포럼의 한국 대표를 맡아 한일터널의 필요성을 국내에 알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김기춘이 비서실장이 임명되자 한일 해저 터널이 정말 김기춘에 의해 뚫리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은 노자와 다이조 이란터널 연구회장과 공동명의로 한일 양국 정부가 외교적 협정을 맺고 이를 바탕으로 터널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워싱턴 타임즈에 실었습니다. 2010년에는 13개 언론사를 대동하고 일본 세인칸 터널 현장을 직접 답사하며 한일 터널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당시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규슈와 혼슈를 넘어 홋카이도까지 진출하려면 한일 해저 터널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에서도 결국 한일 해저 터널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이 들어가는가 싶더니 문재인 정권에서 결정적으로 다시 거론되는 중요한 시점이 등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을 발표하며 4.17 판문점 선언에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기반으로 동북아 상생 번영을 구상하자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북한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아우르는 유라시아 대륙철도까지 직접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지금 중국과 3개 노선, 러시아와 1개 노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북을 잇는 철도가 여기에 연결되면 한국은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 횡단철도, 만주 횡단철도, 몽골 횡단철도 등 4개의 대륙 횡단철도를 통해 유라시아를 넘나들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 같은 구상에 탐을 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는 부산에서 모스크바로 화물을 보내려면 배를 통해 한 달 정도 소요되지만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해 약 2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에서 북한의 남포까지 컨테이너 하나를 옮기려면 배로 $800 정도가 들지만 철도를 이용하면 $200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한과 북한이 중국과의 철도 연결로 얻는 경제효과는 연간 각각 1억 5천만 달러와 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남북철도가 다시 연결되고 중국 러시아와 국제열차가 다니게 되면 누가 뭐래도 가장 수혜를 보는 국가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공해를 거쳐야만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었기에 사실상 섬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철도가 연결되면 한국은 비로소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반도 국가로서의 의미를 되찾게 됩니다. 이를 가장 부러워하는 국가는 섬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은 자원이 없고 수출을 지탱하는 경제 대국이기에 오래전부터 대륙과 연결을 꿈꿔왔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북한을 넘어 유럽까지 연결된다면 한일 해저 터널이 만들어지면 자신들은 그 이익을 날로 먹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 해저 터널에 줄곧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1983년 일본은 이란 터널 연구회를 조직한 후 한일 터널을 실현시키기 위해 움직여왔습니다. 2000년 모리 요시로 당시 일본 총리는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자리에서 한일 해저 터널 건설을 공식 제의했습니다. 또 2003년 일본 자민당은 한일 해저 터널 건설을 100년 동안 이뤄야 할 3대 국가과제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에는 한일 해저 터널 건설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규슈 지역 중의원들이 한일 해저 터널을 추진하기 위한 초당파 의원연맹을 발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터널 연구회가 제시한 방식은 우리에게 그 의도를 의심케 만들었습니다. 이란 터널 연구회가 제안한 3개 노선은 각각 규슈 지역의 가라스시를 기점으로 대마도를 경유해서 거제도와 부산이 종점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제시한 가라스시는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때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가라스시에 있는 천수각에 기거했는데 지금도 그곳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득한 바다를 노려보다라는 글귀의 비석이 지키고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당시 천수각에서 조선을 바라보며
명예 베이징을 중심으로 거대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야심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런 가라스시를 한국과 연결해 한일 해저 터널을 만들겠다는 구상은 역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반영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남북철도로 시베리아까지 진출한다는 소식에 한일 해저 터널이 다시 거론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잇따랐습니다. 부산과 일본에 있는 해저 터널의 금지를 청원한다. 남한과 북한의 협상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연결된다면 일본은 숟가락을 얹게 될 것이다. 시베리아 부산이 아닌 시베리아 일본으로 바꾸려는 시도다. 이 청원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 같은 청원도 뒤를 이었습니다. 일본은 옛날부터 대륙 진출을 꿈꾸며 대한민국 영토를 침략하고 짓밟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한일 해저 터널이 생긴다면 대한민국의 목포와 부산은 대륙의 종착점이 아니라 일본의 대륙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한일 해저 터널이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주창한 대동아 공영권의 현대판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었습니다. 한일 해저 터널의 최초 발상은 일제강점기인 1938년 일제가 만든 조선해협 철도 터널 계획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2년 일본은 경남 통영시 도천동과 미륵도로 있는 483m 길이의 해저 터널을 한반도에서 완공한 바 있습니다. 이 해저 터널은 일본이 한반도와 연결되는 해저 터널을 잇기 위한 사전 예행 연습을 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란 터널 연구회 측은 한일 해저 터널이 개통된 후 15년이면 건설비가 회수될 만큼 사업성이 높은 프로젝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해마다 더 나은 교통수단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시하며 한일 해저 터널 공사를 진행하고 싶어하고 국내 지휘파학자와 정치권도 꾸준히 한일 해저 터널 건설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찬성론자들은 일본이 대륙으로 수송하는 물류의 통관료와 이용료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티즌을 비롯한 다수의 반대론자들은 한일 해저 터널의 건설이 일본에게만 이로운 행위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종착지가 부산에서 일본의 도시로 바뀔 경우 일본의 팽창적 외교 정책과 대륙 진출 야심이 이용될 수 있고 한일 해저 터널을 만들면 유라시아 대륙 종점으로서의 부산과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상실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프로젝트가 계속 벽에 부딪히자 일본의 일부 학자들의 입에서 무엇보다 한일 해저 터널이 뚫리려면 마음의 벽이 먼저 무너져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과거 역사를 부정하고 최근 경제보복을 하며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최근 일본에서는 2년 전 위안부 소녀상 전시가 중단된 사건에서 놀라운 사건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소녀상 전시를 주최한 지자체장을 사퇴시키겠다면서 주민소환 운동이 벌어졌는데 서명의 80% 이상이 가짜인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당시 아이치현 지사는 소녀상을 전시했다며 가하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은 주민소환으로 그를 쫓아내야 한다고 선동했습니다. 이에 해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해서 43만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치현 선관위가 지난해부터 한 달간 서명지를 전수조사했는데 주소를 적은 글씨가 모두 똑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조가 확인된 것만 해도 36만여 명이었습니다. 이 같은 어이없는 행태는 아직도 일본 내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국내 네티즌은 일본의 이런 태도에 한일 터널을 뚫는 것이 아니라 있는 터널도 무너뜨려야 할 상황이라고 분노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일본의 총리가 스스로 자랑하는 성과는 경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쩌죠? 일본의 올해 2분기 경제가 그야말로 폭락했습니다. 세계 금융 경제 위기가 왔던 2009년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본 당국은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와 비교해 7.8% 줄어들어 3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추세가 1년을 지속하는 것으로 산출한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마이너스 27.8%입니다. 리먼 사태 당시 마이너스 17%보다 더 나쁜 실적입니다. 통계를 집계한 1955년 이후 최대의 역성장이기도 합니다. 신기록이죠. 이번 사태로 일본은 핵심 산업인 자동차의 수출도 18.5% 이상 격감했습니다. 일본 경제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물론 이런 결과가 나온 데는 긴급사태 선포의 영향이 큽니다. 외출과 여행 등 대외 활동을 억제하면서 개인 소비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총생산에서는 개인 소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 정부는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1인당 10만엔, 우리 돈 약 112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소비 절벽을 상쇄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의 재확산입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연일 1000명 이상의 신규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 부진은 더욱 길어질 수 있죠. 일각에서는 제2차 긴급사태를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극구 거부하고 있죠. 네, 경제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2차 긴급사태를 발령하지 않더라도 소비 반등은 어렵다는 게 전문가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이미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등 해외 언론들은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2012년 재집권한 아베 총리는 N 약세를 통한 수출 강화 정책, 이른바 아베노믹스를 밀어붙였다. 하지만 엄청난 수렁에 빠졌다. 현재 일본의 경제 규모는 2011년 2분기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코로나가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지워버렸다. 대단히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 결과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17일 아베 총리는 게이오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 7시간 만에 병원을 나왔습니다. 지난 6월 건강검진에 이어 2달여 만에 또 장시간 추가 검사를 받은 것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측근들은 그저 통상적인 건강검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분석됩니다. 왜냐하면 아베 총리의 입원은 사전에 예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 제기된 건강 이상설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시사 전문지는 아베 총리가 지난 6일 집무실에서 피를 토했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후 그의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느려져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TBS는 총리가 관저 현관문을 들어와 기자들이 기다리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기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같은 거리를 걷는 아베 총리의 걸음걸이가 5월에는 19.10초, 6월에는 19.14초, 7월에는 19.62초로 늦어지더니 8월에 들어서는 20.83초를 기록했습니다. 방송은 이달 들어 지난 4월에 비해 2.59초가 길어졌다며 건강 이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 한쪽 다리가 아픈 듯 천천히 걷거나 걷다가 벽을 잡는 모습도 여러 차례 목격됐다. 우려를 더욱 키운 건 총리의 과거 병력입니다. 아베 총리는 1차 집권 당시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돼 총리에서 물러났습니다. 2012년 재집권 당시에도 과거 병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신약을 복용하고 증세가 호전되었다고 밝혔죠. 당시 인터뷰에서 그는 완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신약으로 조절이 가능한 상태라 건강에 각별히 조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17살 때 대장염을 처음 앓기 시작해 평생 이 질환에 시달려 왔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이에 일본의 정치권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아베 총리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총리의 건강 상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베 총리는 오는 24일로 연속 재임 일수 기준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됩니다. 이런 상황을 근거로 총리가 이번 달 말에 퇴진할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 측은 분위기를 의식했는지 검사를 마치고 바로 병원을 나왔습니다. 원래는 하룻밤 입원 후 18일에 퇴원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일정을 변경했죠. 아무래도 아베 총리의 퇴진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한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 발표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조건부 종료 유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죠. 하지만 한일 관계는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일제 전범 기업에 대한 현금화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상황이라 분위기는 오히려 더 안 좋아졌죠. 지소미아는 북한군과 핵미사일에 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2016년 11월 한국과 일본이 맺은 첫 군사 분야 협정입니다. 한일 양국은 1년 단위로 협정을 연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협정 종료를 원하는 국가는 만료 90일 전 종료를 통보하도록 했는데 이 시한이 매년 8월 24일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죠. 이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데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미국이 개입했습니다. 사실상 압박을 했죠.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핵심 수단이 지소미아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소미아는 미국의 권유에 의해서 맺어진 협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해 11월 22일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한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의 효력을 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네, 조건부 유예를 선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8월 24일이라는 시한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지소미아를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종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소미아와 관련한 모든 선택권은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해야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90일 전 통보하지 않으면 협정이 자동 연장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역시 지소미아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을 게 분명하죠. 따라서 오는 24일을 기점으로 청와대와 정부가 숙고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노력하지 않는데 한국의 군사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협정은 한국의 핵심 정보를 일방적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는 역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은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고 곧 자산의 현금화에 들어갑니다. 세계무역기구에는 소송을 접수해준 상황입니다. 주요 7개국 확대와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의 쟁점도 있습니다. 거기다 아베 총리의 퇴진 이야기도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양측 정부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합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언급하며 대화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